네 번째로 이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팽TV를 기획한 EBS의 이슬예나 PD는 팽수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팽수는 절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죠. 가끔은 뻔뻔할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능력에 대해 과신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성세대건 위계구조건 권위주의건 주눅들지 않고 사회의 부조리와 간성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잘 내고요. 그동안의 인기 캐릭터는 밝고 귀엽고 친절했지만 팽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거침없이 쏟아내요. 외모를 살짝 얘기를 해본다면 다른 캐릭터는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좀 호감 가는 외모를 가졌어요. 하지만 팽수는 어떠셨어요? 처음 팽수 얼굴 봤었을 때? 좀 무서웠어요. 눈에 초점이 없고 맞아요. 펭귄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핑구가 있었는데 약간 그것보다는 좀 어딜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막 아기같이 귀엽게 생기지도 않아서 조금 어색했어요. 사실 호감이 가는 외형에 대한 기준이 좀 있긴 하잖아요. 동글동글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각진 것보다는 좀 안정감을 느끼니까. 근데 사실 이 팽수의 그 외형을 보면요. 너무 커요. 일단 200m의 그 거대 몸을 갖고 있고요. 희번떡이는 눈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팽수의 성격과 뭐 목소리나 뭐 그런 것들과 다 어우러져서 귀여워 보이는 거지. 딱 처음에 보면은 팽수는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인지도가 없었을 때 수능 특강 교재에 실렸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못생긴 펭귄은 뭐냐 뭐 이렇게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지지 않은 외모 역시 또 팽수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기준으로 뭐 귀엽지 않아도 귀엽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까요? 제가 팽수 처음 봤을 때는 캐릭터 자체는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펭귄 캐릭터가 너무 많잖아요. 뭐 핑구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근데 사실 뽀로로가 너무 히트를 친 캐릭터다 보니까 과연 밋밋한 이 캐릭터로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입을 여니까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다양화거든요. 팽수는 요즘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그래도 EBS의 주체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런 팽수의 모습도 다양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도 있었잖아요. 팽수는 자폐아를 닮았다. 아, 맞아요. 그래서 팽수의 눈에 초점이 없는 거라든지 갑자기 소리를 치른다는 거라든지 상황을 읽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그런 특성들이 자폐 아동의 모습과 되게 닮아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캐릭터라는 분석 글도 봤었어요. 이런 팽수에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팽성 논란인데요. 너무 뻔뻔하고 예의가 없다고 여겨져서 불거졌습니다. 팽성 논란이에요. 인성 논란이 아닙니다. 이 팽성 논란의 일부는 저희가 1화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90년대생이 온다에서 5060 세대가 90년대생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배 뚝딱이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팽수를 보고 누구는 무례하다, 또 누구는 시원하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팽수가 만약 50대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혀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발언들이잖아요, 사실. 어른이 하는 이야기에 아이가 반박을 하면 무례한 아이가 되고 상사의 의견에 반기를 들면 버릇없는 후배가 되는 사회입니다, 아직. 밀레니얼 세대고 또 그중에서도 저는 저항심이랑 반발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로서는 나이와 직급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좀 수긍해야 되고 좀 조아려야 되고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팽수가 아까 얘기했던 나이가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전 사실 되게 좋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하면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막 어유 앉으세요 막 이러고 맞아요. 너무 어르신같이 대하고 그럼 또 별로 그렇게 좋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도 묻지 않고 그냥 저도 이제 나이 불문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존댓말로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서로한테 좀 더 편한 문화지 않을까 싶네요.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우리 사회는 합리적 개인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꼈거든요. 이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봤을 때 저는 밀레니얼 세대로서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도 밀레니얼 세대를 넘어서 기성세대가 될 거잖아요. 제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세대 차이가 없을까? 과연 내가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기성세대들도 세대 차이를 안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나 사회 초년생 때 분명히 한 번쯤은 느꼈을 건데 그런 걸 다 공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웃긴 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얘기하시는 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주말에 옷을 사러 갔거든요. 옷을 사다가 어떤 여자 꼬마애가 그 탈의실이 있잖아요. 근데 탈의실이 꽉 차면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꼬마 아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 끝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그 아이한테 존댓말로 저기 자리 하나 비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이가 저기 잠그는 거 없던데? 저한테 그래가지고 네 이러고 갔어요. 아, 이게 상호 존중이 안 됐네요. 상호 존중이 안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90년대 생이 온다라는 책도 사실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잖아요. 패널분들은 세대 간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아버지가 직장에서 꼰대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좀 그렇다 그러면 아빠 이런 거 밖에서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러면서 이런 얘기 밖에서 하면 꼰대 소리 들어 이러면 이제 아빠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똑같아요. 하고 여기도. 또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신입사원들이 이제 제 연배니까. 그래서 제가 제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까 주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상호 존중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면서 가르치는 일도 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반말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뭐든 다. 사실 아직까지도 존댓말을 쓰기는 해요.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건 힘들지만 뭐 그래도 보이는 거는 그래도 쉽다고 생각을 해요. 작게는 존댓말을 한다든지 쉽게 대하지 않는 거죠. 사실 어리니까 당연히 자기가 다 살아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더 자제를 하고 그냥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호 존중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덧붙이자면은 좀 다른 의견에서 상호 존중을 말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에 맞춰서 기성세대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안 변화하고 기성세대의 그 색깔을 너무 많이 가지면 꼰대라고 칭하고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꼰대야 이거 하면 꼰대야 난 꼰대 싫어 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저희 세대에 있는 기준선에 그 윗세대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대에는 이게 당연한 거고 저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꼰대지만 기성세대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당연한 것들을 우리 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먼저 그 세대를 한번 이해해보고 꼰대라고 뭐라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이해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마크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어쨌든 기존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면서 꼰대라는 말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입되어 왔던 어떤 기성세대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꼰대라는 말이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한테 맞춰줘야 돼라는 발언이 정말 우리만 생각해서 나온 결론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을 제시를 한 건데 그게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만 생각을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들었던 생각이 운이님께서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것들을 지금 저희 신세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좀 낮춰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너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때 기성세대가 살았던 것들이랑 신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너무 달라요. 아까 제가 마크님이랑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이었고 지금은 소프트업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수평적인 문화가 더 중요시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 그냥 위에서 내려온 걸 딱딱딱딱 하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그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살았던 시대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다. 다른 거랑 옳지 않은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옳지 않은 거는 별개예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인권이 굉장히 낮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보면은 그거는 다른 거야 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건 옳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같은 한 세대를 공존해서 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배려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거칠게는 안 되고 존중하는 방향선에서 서로 상처를 받지 않는 그 선에서 존중하고 좀 같이 이해하고 같이 변화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건데 일단은 저도 이제 제이미님하고 젠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옳지 않은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옳지 않은 걸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계속 준다면은 그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엄격한 기준을 너무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건 되게 강압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조언식으로 따뜻한 말이라고 나름 생각해서 부모님이 전하는 것들도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꼰대야. 라고 너무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이제 들이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더 나가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지금 생각에서는 배려하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세대로 가서 다음 세대에는 배려하는 게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배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배려해야 돼 하면은 아빠 그거 말하지 마. 뭐 배려야 꼰대야?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바라보면은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크님 얘기에도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것도 맞는 얘기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꼰대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는 결국 그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엄마고 아빠니까 엄마 그거 밖에서 나가면 꼰대 소리 들어 쉽게 얘기를 하지 저희 직장 상사한테 꼰대예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권력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저희 기준에 맞춰서 재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아까 합리적 개인주의 얘기를 하면서 다 못했던 얘기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전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그 기술을 받으면서 산 사람이고 저는 그 기술을 받으면서 산 사람이고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상황이 변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냥 쟤는 쟤고 나는 나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그냥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아까 마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저도 이렇게 좀 스트릭트한 기준을 가지고 부딪히다가 되게 나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헤겔의 변증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반아. 역사는 정이 있고 반이 있고 그 중간인 합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하면서 시대가 뭐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갈등을 직면하고 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되었고 지금 세대도 이렇게 뭔가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면서 꼰대다 아니다라고 나누다가 언젠가는 또 이게 중화돼서 적절한 기준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논쟁이 불거진 것도 사실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책도 나오고 꼰대라는 말도 이번에 새로 생긴 거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 윗세대도 그런 말에 의식을 하는 거죠. 변화하려고 그쵸. 하죠, 사실. 그리고 사실 조금 강압적으로 하려는 기성세대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멋있습니다. 그게 사실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에서 불거지는 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지금 몇 년 안 살았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를 바탕으로 다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저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희에게 맞는 조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 역시 어머님, 아버지 세대죠. 기성세대를 좀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상호 존중이죠.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5번째는 새로운 개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펭수는 할 말은 하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개그를 합니다.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자이언트 팽TV 제작진은 솔직하고 건의와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우며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선한 웃음을 전한다는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펭수가 딱 그래요. 펭수는 상대의 건의에 맞서지만 상대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또 가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개그를 합니다. 펭수의 개그는 공감과 힐링이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의 개그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호통치고 혹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웃겨왔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개그 콘서트 김석현 PD와의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조아족이나 그냥 내비더처럼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개그들이 많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풍자하면 욕 많이 먹는 게 외모, 정치, 종교다. 물론 심하게 욕 먹으면 내린다. 그냥 내비도라는 코너도 여성 비하한다고 비판받아서 내렸다. 하지만 연기하는 당사자가 불쾌해야 진짜 비하 아닌가? 조아족이라는 코너도 박지선이 기분 나빠야지 비하라고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제가 작년 개콘 1000회 기념 인터뷰를 또 들고 왔습니다. 개콘의 원종재 PD는 과거 공개 코미디에서 자주 사용되던 가학성, 외모, 비하 등의 소재를 최근 개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어요. 그는 지금도 개그맨을 뽑을 때조차 못생긴 개그맨을 뽑을 수가 없다며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콘이 오래되면서 사회적으로 세상이 변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소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000회 특집편에서 코미디언 박준영, 오지연, 정종철이 출연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큰 인기를 얻었던 사랑의 가족이라는 코너를 재현하는데 오지연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외모 비하 개그를 싫어하는 시대야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대사를 날리자 박준영이 우리의 개그는 비하가 아니라 팩트다라는 코미디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이제 10년 전에 김석현 PD와의 인터뷰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이 비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저는 개그가 비하를 소재를 삼아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역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개그의 소재로 삼았을 때 웃겨요. 펭수가 김명중이라는 EBS 사장을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거를 하는 게 웃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비하들, 뭐 못생긴 사람, 뚱뚱한 사람, 약자, 뭐 특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는 폭력으로밖에 안 느껴져서 안 웃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하를 못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개그가 빈곤해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개그 콘서트 처음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땐 진짜 온 가족이 일요일날 개그 콘서트 보는 게 이제 룰이었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이 지났구나. 일주일에 점을 끊는 시대였어요. 그때 개그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했고 비하만 있지 않았어요. 되게 특이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 슬랩스틱 같이 개그 콘서트의 매력 중 하나는 특별한 기구를 쓰지 않아요. 그냥 개그맨이 한 명이 몸에 나와서 스탠딩 코미디처럼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비하를 단지 못하게 돼서 이게 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 좀 잘못 분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개그맨 당사자가 기분 나빠야지 그게 비하다라는 말은 당장 그걸 생각해봐도 만약에 백인 개그맨이 나와서 황인 분장을 하고 굉장히 웃기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기분 나빠야지 비하지 황인들이 왜
비하라고 여기냐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거든요. 저도 나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연기하는 당사자가 불쾌한 것을 비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에서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당사자가 불쾌하면 그게 이제 비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비하라는 거에 있어서 당사자의 불쾌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대중매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 영향력을 고려를 하면 당사자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전 인터뷰잖아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개그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보케와ツッコミ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고 그것을 응징하는 건데 그 응징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가학적이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비하도 문제지만 그 가학성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중매체라는 거는 특성상 무특정 다수에게 다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계속 보게 되면서 이거를 학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학습은 또 익숙함을 낳는데 그런 가학성과 비하가 익숙해지면 그게 익숙해진 사회는 더 이상 제대로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그러니까 이런 가학성이나 비하가 무조건 나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경계해야 되고 대중매체의 특성상 더더욱 그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여성 외모 비하 가지고 웃거나 이런 뭐 흑인 분장에서 웃거나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단순히 이제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끝내버리기에는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옥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되게 못생겼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걸 개그의 소재로 삼아서 사람들을 웃기는 거잖아요. 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이런 거를 또 비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얼굴인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얼마 전에 본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어떤 장애인 분이 나와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청중들을 웃겼냐면은 요즘 장애인 좋다 그러지? 뭐 주차도 장애인 주차하고 뭐 국가에서 돈 줘주고 장애인 부럽지? 너네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청중들을 웃겼는데 이렇게 웃기는 거랑 옥동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웃긴 거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타인의 얼굴을 막 비하하거나 타인의 얼굴을 가지고 너 못생겼다 이걸 개그의 소재로 삼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의 거를 드러내면서 그거를 솔직하게 개그의 소재로 삼는 거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장애인 개그맨이 거기서 의도했던 거는 너희들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도 장애인이 되는 걸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줘서 웃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랑 옥동자의 경우도 자신의 외모 갖고 겪은 것을 웃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옥동자의 캐릭터가 단지 못생긴 사람에 대한 비하라기보다는 스스로 외모 중심적인 사회에서 거기에 이제 외부인으로 살면서 겪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되게 웃프게 만든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도 그런 거잖아요. 정통 코미디는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어떤 취약한 거라든지 웃긴 점을 웃프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처음 봤을 땐 웃기지만 생각해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사회 현실의 뭔가 정수를 보여주는 개그거든요. 저는 그게 개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마냥 뭔가 뚱뚱한 캐릭터를 내세우고 그 사람이 굉장히 비웃음 당하는 상황만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그게 너무 그냥 정당화되는 것처럼 개그 플롯을 짠다든지 라는 거는 저는 그만한 깊이가 없고 상상력이 없고 소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좀 다르게 느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나 뭐 뚱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못생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 못생긴 개그맨이 이게 못생긴 게 절대 죄가 아니고 흠이 아니고 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야. 못생겼다는 그 사회적 기준에 대해서 이게 낮음을 인정을 하되 스스로는 낮추지 않는? 그쵸.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싸이 씨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본인의 신조가 웃기되 우습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저는 뭔가 이 말이 여기에 딱 맞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펭수의 개그의 특징은 바로 B급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 중 하나로 뽑히는 게 바로 이 B급 감성이에요. 펭수는 B급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지고 잘난 척 그리고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식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마이너 문화로 불렸던 이 B급 감성이 이제는 메이저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에서도 특이하고 재밌는 B급 감성이 되게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B급 감성물이 있나요? 제일 요즘에 핫한 우리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빙그레 공식 인스타에 올라온 캐릭터인데요. 식품으로 유명한 회사에 갑자기 2D 만화, 어디 정말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 잘생긴 캐릭터가 나와서 안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신샷이 나오는데 몸에 두르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전부 다 빙그레 식품을 모델로 한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말해요. 자기는 이제 빙그레우스라고 하면서 이 빙그레 세계관에 있는 왕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캐릭터들이 한 명, 두 명씩 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비빅도 나왔고 꽃게랑도 나왔고 투게더리우스도 있고요. 옹떼 메로나 부르장도 있고 더위사냥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하위 문화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고 있어요. 막 커플링부터 시작해서 이 캐릭터는 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가지고 놀 수 있는 지금 문화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 캐릭터 설명하실 때 난나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전 개인적으로 3D보단 2D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면 이러한 비주류 B급 감성이 대중문화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은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들은 돈, 지위, 외모, 나이, 학력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즉 자기보다 이러한 가치를 더 많이 가진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에게 열광을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척, 똑똑한 척 과시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티곤 했습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달라요. 타인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B급 감성의 등장이 더 다양한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B급 감성 역시 A급이 아닌 모든 감성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믹하고 약간은 의아하고 웃긴 또 그런 특정한 감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는 A급이 아니면 다 가치 없다로 여겨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B도 괜찮고 B급 감성이 먹힌다 이렇게 나아갔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다른 특정한 형태를 띈 C급, D급 문화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때는 A, B, C, D 알파벳 간의 계급과 서열이 사라진 A든 B든 C든 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 자기가 좋아하는 감성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섞인 것들이 많아지고 그것들이 다 존중받을 수 있는 확장된 취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B급 문화의 등장이 문화가 다양해지고 취향이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펭수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펭수는 EBS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펭귄 캐릭터입니다. 사람이 펭귄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리면 펭수는 펭수다! 라고 버럭 화를 내며 펭수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형 탈을 쓴 연기자가 아닌 남극 출신의 펭귄이라는 펭수의 세계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부캐라고 불러요. 부캐는 부 캐릭터의 준말인데요. 다음 혹은 둘째를 의미하는 부와 캐릭터를 합쳐서 줄임말이에요. 본 캐릭터, 부 캐릭터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러한 소위 부캐 놀이가 현재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또 다른 캐릭터를 보이기도 하고 또 펭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에 다양한 성격과 설정을 부여하고 이를 접하는 대중 역시 그 약속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부캐 놀이의 핵심입니다. 이 부캐 놀이는 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김다비 이모 아세요? 알아요. 어떤 건지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김다비 이모는 김다미 이모죠. 정확해요. 이게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코미디언 김신영 씨가 5060의 그 감성을 패러디를 하면서 지금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유산슬이라고 이제 국민 MC죠. 유재석 씨가 트로트 가수로 또 데뷔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부캐 놀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캐 놀이는 왜 인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이제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놀고 서로 그거를 나누고 싶은 것의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회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멀티 페르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현재 우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트렌드에 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따금씩 SNS를 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나를 보란 듯이 전시하기도 합니다. SNS상의 내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은 다르기도 해요. 또 회사에서의 내 모습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은 달라요. 또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져서 본업 외에 유튜버를 하기도 하고 블로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너무 쉬워졌죠? 과거에는 이를 다중인격이니 이중인격이니 하며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삶은 매우 자연스럽게 멀티 페르소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즐기고 있는 거죠. 펭수와 유산슬처럼요. 이 펭수와 유산슬이 자신의 본캐가 아니라 부캐에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소망하는 다중적인 정체성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유쾌하게 발현되고 있어서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펭수를 통해서 사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분석 좋아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펭수는 이 시대를 정말 잘 반영한 캐릭터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짤막하게 얘기해주세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B급 감성인 펭수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펭수뿐만 아니라 B급 감성인 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새로워서 유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거와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새롭지 않으면은 다시 또 새로운 게 A급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B급과 다른 게 더 유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를 보면서 사실 펭수가 지금 시기를 잘 타기도 했고 전무후무한 캐릭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펭수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억압된 상황에서 솔직하게 행동을 하고 두려움 없이 잘 해나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한 다른 인기 스타는 아무래도 그런 억압된 상황을 타파하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펭수의 어린이다움이 어린이를 원래 이제 또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다움이 있는 건데 이게 아직도 우리 20대, 30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그거를 아니고. 키덜트 문화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한 이런 어른의 팍팍한 마음속 안에 있는 이런 촉촉한 동심을 건드는 캐릭터라면은 좀 더 롱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펭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더 막 나가거나 더 다르거나 더 튀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한 적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되게 마음에 드는 컨텐츠가 그 스브스 뉴스 문명특급의 숨든 명이라는 컨텐츠거든요. 그게 딱 뭔가 제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다루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레트로한 감성.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놀면 뭐하니 유재석 씨가 하는 레트로는 저희보단 살짝 윗세대거든요. 근데 좀 저희 세대의 레트로가 조금 더 유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펭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레트로는 아니지만 펭수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자랐던 그런 뿡뿡이라든지 그런 게 전 진짜 뿡뿡이 많이 봤거든요. 저도요. 딩동댕 유치원. 맞아요. 그게 잘 떠올라서 펭수도 이런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마크님께서 다시 A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C급 나와야 되고 D급 나와야 되고 Z급까지 다 나와가지고 모든 취향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이렇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니치한 그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펭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들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마칠게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